네, 오늘 5분의 전문가 말씀 잘 듣고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발생될 수 있다.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요. 2022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리고 확장 예산이냐 아니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좀 논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96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내년 예산은 슈퍼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로 증감률로 판단해야 되는데 증감률도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경상 성장률과 세입 증대 규모, 재정 수지 등을 볼 때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OECD 타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마이너스 0.6%인데 우리나라 적자 규모는 마이너스 2.6%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도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저기 앞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비교할 때는 그 비율과 그리고 추세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비교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지금 일단은 액수 자체가 증가한 것만으로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월급이 올라가는데 초슈퍼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완전히 마이너스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일단은 내년도에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13%가 증가하는데 지출이 8%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평년에 비해서 증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나 이런 대응들을 생각하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더 적기 때문에 확장적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도 기존에 2020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적게 OECD 평균이 10.8%인데 우리 3.7이기 때문에 적은 데다가 내년도에서도 OECD 평균이 마이너스 6.0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2.6이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까도 독일의 길, 일본의 길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내년도 적자 폭이 적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기획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보건사연구원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율을 최대 10.4% 개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특고라든가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와 6.3% 정도까지 감소시켰다고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실험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시대적 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경제 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뭐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제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당에는 국토보유세에 대한 재원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 재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을 둘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득보장제도는 소득을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상의 재원의 우선순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위 소득자들에게만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그렇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득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진세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순간 소득 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소득세를 재원으로 삼으면 소득 분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저소득자들이 조금 더 이 생존권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소득세 세율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정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뭐 예컨대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이런 비과세 감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국토보유세라든지 이런 공유부 과세가 있습니다. 토지는 아주 한정된 자원인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독점적 그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는 경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대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고 지대를 줄이는데 가장 세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제는 토지 보유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토 보유세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이론적인 자산 보유세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우선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같은 다른 세원이 있고 뭐 디지털세라든지 또 뭐 탄소세 같은 세원들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세원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누진성이 좀 덜하다는 문제가 있고 탄소세나 디지털세는 아직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후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아서 성시경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 수요와 인식에 따른 조사 분석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임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30년 이상 장기 거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분양이라든가 혹은 실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금 이제 투입은 되고 있지만 왜 그렇게 그 지금 실제 이제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그 주요 도시들의 이제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결해 가면서 임대주택 부분을 확장을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총량만 이렇게 목표치만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재원만 이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조은섭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비례대표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